네, 장미 대선까지 이제 50여일을 남겨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일도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삼성동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와 정치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개헌안에 합의를 하고 대선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1당의 민주당이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 좀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분란만 가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현실적으로 개헌 날짜 그러니까 대선 본선일까지 5월 9일까지 이제 50일 채기 때문에 급박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석이나 또 가장 유력한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예. 그런데 두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비문 후보들의 경우, 다른 정당의 후보들의 경우 일종의 그 이번 대선 후보의 그 쟁점화 사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저는요. 사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게 상황이니까 예.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1987년에 그 헌법 체제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도요. 그 6.29 때 60민주 항쟁이 있고 6.29 선언 때에 그 이제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8월 30일 날 개헌안을 확정을 하는데 두 달이 채 안 되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그때도 공교롭게 4당 체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요, 더더욱이 대다수의 개별 의원들은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별로 많은 개헌안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예. 사실 유력 후보의 마음 문제지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유승민 남경필 의원은 개헌에는 공감을 하는데 예.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때 하자 이런 쪽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좀. 예. 그래서 지금 3당이 개헌안에 합의하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 의원 말씀처럼 아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합의 발의하고 그다음에 공고하고 뭐 국민투표 붙이면 시간은 빠듯하긴 한데 예.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완전하게 그 문안 자체에 합의한 건 아니거든요. 큰 방향에서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4년 중임제하고 사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좀 서로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원 집정부제로 하면서 대통령은 4년 중임으로 하고 내각제의 총리를 뽑겠다 이런 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개헌이라는 건요. 이 권력 구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밖에 여러 가지 국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저는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명실상부하게 지방 분권으로 간다든지 예.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국세청 이러한 권력기관들을 실질적으로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개헌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권력 구조를 바꾸는 부분도 지금 뭐 박근혜 최순실 이제 그 게이트가 제왕적 권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권력 구조만 바꾸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헌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렇게 성급하게 그 5월 9일 날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너무 정치공학적인 연대로 비춰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쫓겨서 할 건 아닌 거예요. 미리부터 쭉 합의가 되었으면 몰라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개헌의 당위성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개헌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과거의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잘못된 어떤 모순된 우리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좀 혁파하자 이런 쪽의 의견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배제하고 너무 권력 구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의 하나의 정치공학적인 연대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헌의 당위성에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대선 당일날 국민투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땐 규범적으로도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개헌을 놓고도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또 자강론이냐 연대론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후보별의 어떤 정치적 셈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계속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로 가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 자강론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문재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이른바 반문연대가 구성될 수 있느냐. 이른바 뭐 빅텐트론이라고 뭐 명명을 하든 그것이 제3지대론이 됐든 간에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좀 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연대보다는 이 자강 쪽에 스스로 뭔가 이제 후보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손학규 전 대표나 이제 박주선 국회부의장하고 상당히 차별화되고 있어요. 국민의당 내부 경선에서도 바로 그 부분은 나중에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연대를 논할 때 논하더라도 지금 다른 당과의 연대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경쟁력에 좀 마이너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박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강론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대선 이 경선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엔 어떠냐, 그때는 그때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해서 예. 저는 여전히 이 연대 가능성은 그것이 개헌이 고려가 됐건 아니면 다른 정책이 고려가 됐건 이 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것이 결국은 이번 대선 구도를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커다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면 어제 1차 컷오프 결과 이제 6명이 이제 관문을 통과를 했는데 탄핵 정부 이후에 이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친박론이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좀 건재하다 이런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아니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자유한국당이 친박당이다. 뭐 예. 이걸 보여준 거죠. 뭐, 예. 뭐 한간에서 도로 친박당인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그 결과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후보가 이제 9명이 있었는데 1차 예비 경선을 한 겁니다. 이제 예. 2차 예비 경선이 있고 본 경선을 해서 후보를 확정을 하는데 일단 6명으로 좁히는데 안상수 의원과 홍준표 지사를 빼고 나면 다 친박계 정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사실요. 예. 그 의원 분포에서도 압도적인 데다가 원외 당협위원장 비율로 치면요. 친박계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책임 당원의 여론조사 비율이 70%나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바른정당으로 그나마 비박으로 해서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인들이 예. 대거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색채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이 거의 변화가 없는 탄핵 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읽히는 예.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오늘 자유한국당도 첫 토론회가 TV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탄핵 정국과 또 박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 친박계, 비박계 간의 어떤 설전이 예상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인용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최근 얘기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라. 그러니까 비박의 아주 성격을 아주 완전하게 드러낸 건데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이 자유한국당 토론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가지고 논한다는 거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니까 아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경선이 현장 투표 5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대 50이에요. 5대 5이기 때문에 친박의 조직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역시 여론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승복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그 구속수사 여론도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건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검찰과 이제 뭐 법원이 판단할 일이긴 한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정당에서 논한다는 것은 다른 정당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쪽보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뭐 연대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커요. 네. 그 의외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다른 쪽의 이슈나 어떤 그런 화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국민들의 주목도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자유한국당과 함께 보수 적통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바른정당.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바른정당에서 이제 반등 기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좀 전략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요 애초부터 전략 부재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박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한꺼번에 탈당이지만 분당 사태에 준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바른정당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요. 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나름의 보수 또 국민과 호흡할 수 없는 있는 비전이나 정책 이런 차원의 접근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 부분이 약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비틀거리다가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버렸단 말이에요. 반면에 바른정당은 좋게 말씀드리면 자기 개성이 강한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나와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 그중에서 저는 대선 전국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반기문 전 총장이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른정당과의 연대 차원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같은 유력 후보들을 권 안에 집어넣지 못한 그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이후에 유승민 의원 진영하고 후보 진영하고 김무성 전 대표 진영하고 또 그나마 그 안에 놓고 알력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도 그다지 우호적인 그 시선을 받지를 못하니까 여론이 정체 또는 하락인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바른정당이요. 예. 보수 쪽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진보 쪽으로부터도 썩 그렇게 호감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탄핵에 찬성을 하고 탄핵에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잖아요. 탄핵을.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지지도가 올 거다라고 유승민 의원도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어떤 스탠스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어중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이 확실하게 개혁적인 부분으로 갔어야 돼요. 지난 일입니다만 그 선거 연령 18세로 인하하는 문제도 보다 이제 당론을 밀고 나갔어야 되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경우도 보다 개혁적인 모습을 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 탄핵에 찬성해서 분당에서 나왔고 뭔가 중도 개혁의 몫을 내려 했는데 역시 바른정당의 저변에 흐르는 기류는 역시 상당히 보수적인 색깔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색깔 이 인식 때문에 어떤 진보 중도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또 적통 이른바 보수 강성 보수로부터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자고 했던 정당이니까 또 지지받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처럼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그 컬러가 굉장히 괜찮아요. 중도 보수에서 진보를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색채를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이 가진 실력에 비해서는 사실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문제에 있어서도 당내에서 의견이 갈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중도 진영도 그렇고 보수 진보 모두 바른정당에 대한 주목도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전해드린 대로 일단 대선이 이제 50여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쭉 이어질지 아니면은 또 다른 후보들 간의 사이에서 반전 카드로 좀 뭐가 나올지 요즘 안희정 지사의 호감도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안희정 지사가 좋게 표현하자면 맹렬하게 따라잡고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 과거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이 친박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보다 훨씬 색채가 강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 옛날 새누리당 때도요 친박계 의원은 한 50명 중반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최소한 8, 90명입니다. 그리고 원외 그 지역위원장들도 압도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대세론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세론이 이제 거의 고정 개념화되고 저는 제가 볼 때 대선에서 경선이든 본선이든 하여튼 굳은 예. 고정 변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선 막판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낙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비문 진영에서 나름의 후보 단일화가 가장 좋을 것이고 최소한 후보 연대 또는 연립 정권을 전제로 한 정당 연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요. 비문에서 후보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제가 볼 때는 그 거의 초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운 이념 지형 또 지역 진영 세대 지형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도 자체가요.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로 짜여지면은 문재인 대세론이 위협받을 수가 있고 그죠? 문재인, 비문재인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한 명. 또 뭐 정의당 이제 심상정 대표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자구도가 된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할 겁니다 아마. 따라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선에서
비박계가 되느냐 친박 강성이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김진태 의원 같은 아주 강경 보수, 강성 보수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면은 바른정당과 연대할 명분을 바른정당이 찾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될 겁니다. 비문진영의 예. 후보 단일화. 그럼 이쪽에 후보가 나오는 거죠. 그럼 다자구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박 후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된다면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열려요. 어쨌든 간에 범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그런 명분이 있고 현재 안철수 전 대표는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도 연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대1 구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따라서 양자 구도냐 다자 구도냐가 문재인 대세론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그 하나의 그 변수 예. 그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각 당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사임을 했는데 이유는 아직까지 밝히진 않고 있는데 출마설도 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홍석현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주미대사도 했고 사실 지난 선거, 지난 대선 때도 항상 대선 출마설은 있었어요. 예. 게다가 이번에 이제 어제 그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번민하고 고뇌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홍석현 회장이 뭔가 대선에 염두를 두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전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일단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것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와서 홍석현 회장이 또 대선을 출마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정치권에서 선출직 경험도 없고 저는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누구나 저기 출마할 자유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잖아요. 중앙일보 회장하면서도 JTBC가 아주 진보적인 여론도 같이 이렇게 경영을 했고 이런 걸로 볼 때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우리 사회 선거라는 게 선거가 뭔가를 녹여내고 국민들의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이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과 갈등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꾸 좋은 자산들이 선거에 들어옴으로써 자꾸만 이렇게 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홍석현 회장이 만약에 출마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파면 이후에 칩거를 하면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 같은 것도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과연 포토라인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예.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총론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이런 상황이 된 부분에서 생각한다 예. 뭐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한 부분은 이 검찰 조사 부분인데 성실히 임하겠다. 요 두 가지 원론적일 텐데 사실은요. 지난 3월 10일 헌재 탄핵 심판이 결정되고 파면되고 나서 예. 3일의 시간을 끌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사저 앞에서 그 민경욱 의원이 대변인격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총론적인 사과는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부분적인 승복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으로 입장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사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에게 엮고 있다라고 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심지어 무언가 조작되거나 기획되거나 음모론적 성격에 대한 그런 기류가 읽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무 혐의가 없다, 아무 죄가 없다 이런 관점의 국민에게 말했던 부분 그걸로 인해서 반발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그 확실히 밝히는 의지의 얼굴 표현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면목 없다고 얘기를 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토라인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소환 통보를 미리 했잖아요, 검찰이.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환에 응하겠다,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는 뭐 혐의를 부인하고 이럴 수 있겠으나 예. 포토라인에 서가지고는 일정 부분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지금 탄핵 정국 초기부터 쭉 보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많이 엮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또 초반에는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한 다음에 나중 가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게 뭐 모래로 쌓여진 사상 누각이다 이런 표현들을 일관되게 썼잖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린치기 그랬습니다만 예. 그런 양쪽으로 볼 때 아무 편 안 할 가능성과 어떤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어쨌든 뭐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명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는데 저는 후자의 때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뭔가 수사에 협조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순전히 실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수사에 유리할 수 있게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협조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봐서는 예. 포토라인에 서서도 뭐 나름의 대국민 메시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틀 뒤에 조사 소환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지금까지처럼 이제 혐의를 계속 부인하게 될 경우에 주요 피의자들과 대질 신문까지 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같은 일관성 있는 전략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사저에서부터 충실히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 충실히 대비했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짧게 아니면은 아무 말도 하지를 않음으로 해서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조사를 할 때는요, 변호인이 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속도 조절이나 강도 조절, 표현 일부분을 충실히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서면 조사를 한 부분을 전부 작성한 것 신문 조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읽어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의 상황 때에 자기가 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글자도 고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걸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대질 신문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후보자, 중요한 정인이나 피의자의 경우에 대질 신문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해서 최소한의 제가 이 부분은 전제를 합니다. 검찰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전제, 박근혜 대리인단 측에서도 자기들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낮추는 자세, 이런 원론은 있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하고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배려 부분이 어느 정도 기류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뭐 대질신문까지 갈 거로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 대질신문이 아니라도요. 사안이 13가지 혐의에다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진행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 사항도 제가 볼 때는 수백 가지라 그러는데 그보다도 훨씬 많게 오랜 시간이 진행될 겁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